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최근에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휴일 때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나 기대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금리 인상 기대감이 대두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꺼져가는 금리 인하의 불씨를 파월이 잘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월은 미증시를 구했다. 다만 미증시를 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트럼프는 파월을 강도 높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파월은 매파에서 비둘기로 전향을 했습니다. 파월이 기자들이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파월은 나는 데이터에 의존을 하겠다. 대신 개인적으로 보면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2% 정도 통제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혹시 다음 분기에 금리를 올릴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 분기에는 다음 회기에는 거의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죠. 자,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은 급반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파월은 꺼져가는 금리 인하 불씨를 잘 살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이든, 트럼프 또 옐런까지 쌍수를 들고 파월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파월의 발언,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했다가 금리 인하를 다시 조만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두 정치 거물에게 호재와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둘이 치고받고 지금 지지율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하가 돼야만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자, 일단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 장세에 돌입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다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바이든이 좀 점잖하잖아요. 그래서 강도 높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린다는 종전 전망을 나는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바이든의 생각은 이런 생각일 거예요. 금리 인하를 가져가는데 어느 순간에 금리 인하를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바이든이 생각했던 건데 제가 작년에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분명히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또 바이든은 금리 인하를 노릴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투자자들은 대부분 뭐 적금을 들듯이 주식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안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아무래도 표를 받는데 어렵게 되겠죠.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돼요. 그럼 이제 강성 매파들을 축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제임스 블러드 퍼듀대 신임 NBA 총장으로 자리를 이전시켰습니다. 자,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바이든은 금리 인하를 어느 순간에 가져가면서 대선 지지율 몰이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은 그런 생각을 가고 있고 파월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파월은 원래는 그 트럼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그런 성향인데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한테 대인 거죠. 트럼프의 임명을 받고 또 바이든이 재선임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트럼프 사람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하도 강도 높게 비난하죠. 뭐 금리 안 올리게 되면 금리 내리면 또 어떤다 이런 발언하면서 파월을 좀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좋아 그럼 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데이터에 의존한 그런 흐름을 가져가겠다. 다만 일단 흐름을 보면 주로 이제 파월이냐 트럼프냐 이쪽을 굳이 논한다면 오히려 바이든 쪽에 좀 흐름인 것 같아요. 오히려 파월은 바이든 쪽에 비중을 좀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퍼듀대 총장으로 제임스 블러드를 옮겼고 지금 금리를 올해 안에 좀 내리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는데 파월은 중요한 순간마다 인플레 데이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또 그에 따라서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또 고용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아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흐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바이든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통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하려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뭐냐면 GDP 성장률, 또 고용, 그리고 인플레. 이거 이제 통제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GDP 성장률이
3.8%에서 3.4%에서 1.4%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자,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도 이번에 지난번에 보면 한 30만 건 정도 나왔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근데 이게 24만 명 정도로 이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파월은 보면 고용이 좋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거든요. 그런데 파월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농업부문 취업자가 늘어난 게 이민자 수나 아니면 젊은 층에서 금리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올라간다 해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시간당 임률이 안 올라가면 된다. 저 사람들은 싼 임금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당 임금만 안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애둘러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움직임 속에서 최근에는 이제 꺼져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살짝 살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빡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파월 의장이 정치적인 행보로 가져간다. 이제 그래서 바이든을 재임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프레임을 지금 트럼프는 씌우고 있고 또 여기다 한 발 나아가서 참모들하고 협의해서 야, 그럼 앞으로 네가 당선이 되게 되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할 때 어떤 비공식적으로라도 대통령에게 그걸 넌지시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앨런이 나서서 무슨 소리냐. 그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정리를 해보면 파월은 어렵사리 꺼져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렸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겠죠.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대선이 누가 되든 이제 시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거보다는 파월이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편을 들 것인지 바이든 편을 들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이게 시장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보기에는 파월은 바이든 쪽에 손을 좀 들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기반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 데이터가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뭐 1,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안 좋게 나왔는데 이 안 좋게 나와서 금리가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마다 이걸 꾹꾹 눌러놓는 지지 발언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자, 특히 이제 파월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래 이제 연준 위원들이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투표를 합니다. 먼저 이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만장일치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만장일치로 가려고 했는데 트럼프 진영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나는 뭐 굳이 금리 인하를 3번 안 해도 될 것 같아. 한 번 정도면 족할 것 같고 그것마저도 굳이 필요가 있겠냐. 이제 이런 쪽으로 파월이 바이든 쪽에 어떤 약간 밀착한 그런 행보를 보일 때마다 이제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준 내에서는 크리스토퍼 월러가 트럼프 쪽에 어떤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것이고 적어도 금리 인하를 제어해서 바이든 재선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가 잠깐 보였던 것이고 그리고 파월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행보를 보면 오히려 잘못하면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내가 잘리고 연준의 독립성도 없어질 것 같아. 그럼 내가 바이든 편을 드는 게 좋겠다. 대신 대놓고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표에 의존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금리 인하는 어느 때 될까요? 자, 일단 뭐 AI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좋아지고 되죠. 그래서 AI가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했던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물론 일부 기업들 메타나 이런 AI 과도하게 투자했던 기업들은 좋지는 않지만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MS 이런 기업들은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AI가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실적도 좋아지고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살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일단 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가 통제가 되면
그때 바이든은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파가 있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져갈 텐데 그게 9월 달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이제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그때라도 경기 지표가 좋지 않다면 그때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파월이 가까스로 살린 미국 증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이게 미 나스닥의 주봉 차트고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21선 아래로 운봉이 하나 떨어지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보통 2주 내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 이런 말씀드렸죠. 자,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21선 저항을 받고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좁은 박스권 등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다음 주에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주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실적이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뉴욕 연은 총재는 최근에 뭐 매파나 중도에서 약간 비둘기로 전향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매파란 말이죠. 자, 그럼 대체적으로 매파인데 최근에 파월이 다음 회기에는 금리 인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2% 정도로는 인플레가 통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다른 어떤 누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지대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미국은 여기에서 이제 더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하면서 21선을 돌려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좁은 박스권 등락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파월이 약간 바이든 편을 들고 또 크리스토퍼 볼러가 트럼프 편을 든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경기 지표죠. 연준 위원들이 대다수가 이야기하는 게 데이터에 의존한 그런 통화 정책을 가져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근데 가장 중요가 되는 건 뭐예요? 성장률이 약간 하락을 했지만 3%에서 1.6%로 하락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부러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부 지출이나 이런 게 줄어서 GDP 성장률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다음 분기가 되면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 데이터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실업률, 시간 외 임금. 근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 최근에 뭐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래도 시장은 발작을 하지는 않더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성장률이나 인플레 데이터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게 뭐냐? 바로 CPI나 PPI 이런 물가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한 경기 이벤트가 없고 그 다음 주에 PPI를 선두로 해서 CPI 또 소매 판매까지 잘 지켜보고 시장도 그때 방향성을 결정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좋다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리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시장은 눌러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15,000포인트까지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내려올 텐데 그때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파월이 가까스로 미국 시장을 살렸다. 다만 미국 시장은 다음 주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좁은 박스권 등락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주에 물가 지표 흐름 따라서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의치 않아서 조정을 받았어요. 끝났을까요? 그게 아니라 대선이 있는 해는 항상 그 1분기 때 조정을 5% 이상 올라가면 2분기 때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6월 달에 바닥을 치고 연말까지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AI 투자 때문에 마진이 감소해서 급락이 나왔었지만 알파벳이나 MS는 오히려 클라우드 사업 통해서 AI 수익이 현실화됐다. 이것 때문에 올라갔고 그럼 결국에는 여기 어디 걸 쓰느냐? 엔비디아 걸 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잘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살리고 있죠. 그리고 시총 사이즈가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도 실적 발표한 이후에 좀 강세를 보였었죠. 자, 이렇게 시총 사이즈가 큰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고 만약에 여의치 않는다 하더라도 올해 보면 다시 한번 상승의 랠리를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파월은 나라를 구했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의치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파월은 구했지만 이재용은 구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재용이 뭐 교황도 만나고 유럽 일정을 소화하고 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은 이런 이제 멋진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실적을 아주 좋게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삼성전자 뭐 영업이익은 10배 그리고 매출액도 10배 정도 1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증권사에서 줄줄이 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거나 또는 최소한 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요디부동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어요.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파운드리 쪽을 좀 살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지금 미세화 공정이 상당히 좀 치열해요, 경쟁이. 그러다 보니 파운드리 쪽에 강화를 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 뭐 ASML이나 이런 기업들을 이제 만나고 또 그래서 EUV 공정에 대해서 서로 협업을 좀 펼치자. 그리고 노광 장비 업체 자이스도 또 EUV 장비 업체 ASML 그리고 또 노광 광학 기업 자이스 독일 이런 데를 통해서 EUV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그로 인해서 파운드리 쪽을 좀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실적도 좋고 상징적으로 교황도 만나면서 이런 슈퍼들 만나서 잘 다독거리고 왔는데 주가는 요두부동이라는 이야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외국인 기관들이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가 아니다. 그때 되면 이제 미국도 좋아지고 하면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실적 기대감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줄줄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드라이브를 거는 쪽이 어디예요? HBM 쪽이죠. 근데 HBM은 공급자 우선의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서 더뎠던 대형주들의 어떤 주가 상승률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왜 외국인들 기관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냐? 지금 사실 HBM이나 이런 쪽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D램 쪽이나 또는 삼성이 가져가야 되는 또 HBM도 새로운 또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률이 아직은 받쳐주지 못한다. 앞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수익률이 나왔지만 이 수익이 오롯이 다음 분기에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자,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반도체가 안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반도체는 세 가지로 보시라고 했죠. 대형주, 그다음 옐로우칩, 그다음 소부장 이렇게 보시라고 했는데 최근에 뭐 HBM의 강자, 한미 반도체도 약간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죠. 자,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소부장 관련주들이 뭐 유리기판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튀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그 메모리 소부장이 AI 랠리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한번 상승할 수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HBM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먼저 D램 쪽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D램을 높게 쌓아 올리는 게 HBM이고 그로 인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열도 제어하고 이런 거 이제 HBM이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12단까지 2분기 때 양산을 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런 야심찬 계획에 과연 이 D램 소부장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은 가능해요. 그러나 오히려 이때는 대마불사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AI 쪽을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 반도체 섹터가 약간 좀 탄력이 둔화했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독야청청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총 사이즈도 크고 미 반도체 투심을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AI 관련주들 대신 이제 챗 GPT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기존에 안 올라갔던 AI 관련주들을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 삼성이 파운드리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EUV의 어떤 두 거장을 만났죠. 그래서 이런 EUV 관련주들이 또 다음 주에 한번 또 강한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항상 순환매가 도는데 항상 시장은 소부장들이 올라갈 때 보면 새로운 것들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 그 HBM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그다음 온디바이스 뭐 그다음 CXL, 뉴로모픽 그다음에 올라가는 게 유리기판 관련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숨은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삼성이 조만간 이제 폴더블 폰을 내놓습니다. 저도 이거 G 폴드 2인데 좀 됐고 한 2년 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거 나오면 이제 한번 저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폴더블 폰 관련주 몇 종목도 올라갈 수 있다. 항상 시장을 볼 때 뭐가 좋다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뭔가 그리고 상승 초기의 새로운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는 반도체, 바이오죠. 왜냐하면 2차 전지는 테슬라 강세를 보였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바이오주들 어떤 종목이 잘 올라갈까요? 과연 바이오 장세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미 계절의 여왕 5월이 들어섰고 바이오 장세는 이미 들어섰어요. 그리고 추가 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절대적인 강세가 완화됐다. 특히 최근에 미 반도체 기업들이 세게 올라갈 때 이때 반도체 관련주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조정 받으면 덩달아 조정을 받고 미 반도체 기업들이 약해지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안 올라가요. 이게 반도체의 절대적인 강세는 완화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잘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바이오주는 어떤 종목들이 잘 올라가냐? 바로 FTA 승인을 받는 기업들이 잘 올라갑니다. 자, 최근에 시장의 핫 이슈는 뭐예요? 가장 먼저 시장을 지금 쳐올릴 수 있는 게 뭐냐? HLB라는 이야기죠. 간암 치료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5월 16일까지 HLB의 승인 여부를 이제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HLB가 살짝 눌러주긴 했어요. 그러나 다음 주에 재정비를 통해서 짱대 양봉 하나만 뽑아 올린다면 강력한 랠리가 나올 거예요. 저도 지금 HLB가 지금 한 340%까지 수익률을 보이다가 약간 탄력이 둔화됐는데 저는 10만 원, 9만 5천 원, 9만 원 이탈하면 3분의 1씩에서 차익실현을 감행할 겁니다. 슈팅이 나온다면 그 흐름 따라서 가고 대신 이제 먼저 FTA 승인 기대감 때문에 HLB가 먼저 치고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치고 올라가야죠. 알테오젠은 5월 달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엔캠처럼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20선 위에 있습니다. 약간 오늘 운봉이 떨어졌는데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3,000당 제약 넘버 3긴 하지만 폭발력은 아주 좋다는 거죠. 최근에 유럽에서 그 황반변성 바이오시밀러 대량 공급 계약이 있었죠. 이게 이제 미국은 5월 달에 오리지널 약이 그리고 유럽은 9월 달에 특허가 만료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특허가 만료되면 이제 그 상대 그 오리지널 제약사는 이제 특허 소송을 하겠죠. 근데 이 3,000당 제약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프로필즈 시린지라는 그 주사기 일회용 주사기에다가 황반변성 치료제를 해서 그 특허 소송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3가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3S 투자를 하자. 가장 세이프티한 그런 종목을 가장 스피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가장 스트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하자. 그러니까 가장 안전되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해야 돼요. 근데 HLB가 340% 올라갔고 알테오즈는 424%까지 올라갔습니다. 3,000당도 120% 올라갔어요. 이런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요?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스몰캡들을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스몰캡이나 엘로칩들을 보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좋겠냐?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FTA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하 주사 제형을 머크에 기술 수출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혈관에다 주사를 놨는데 그 성능이 직방이잖아요. 근데 이 엉덩이나 이런 데 팔뚝 이런 데 보면 살이 많죠. 근육이 많고 여기에다 놔도 그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피하 주사 제형으로 해서 기술 수출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알테오젠이 좋은 점이 뭐냐면 머크하고 기술 수출을 했어도 다른 데하고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야 된다. 만약에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이 기술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기술 수출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아시아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일라이 릴리나 아니면 노보디스크 시총이 얼마입니까? 900억, 750억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삼성전자 시총은 얼마예요? 꼴랑 460조 원이죠.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 900조 또 노보디스크 750조에 비해서 아주 지금 낮게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글로벌 빅파마들은 자금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그쪽 꽉 잡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선진국은 절대 제약바이오 산업을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빅파마한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니면 알테오젠처럼 플랫폼을 기술 수출해서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되어야만 주가는 올라간다. 그런데 상승 초기에 그런 좋은 종목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벌써 30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방송에서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계절은 이미 왔다. 그리고 이 지금 기존에 올라갔던 이런 종목 말고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만 계좌가 부쩍부쩍 불어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종목을 소개시킬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도주는 반도체 바이오인데, 그다음 우리가 테마 쪽에서, 여러분들 테마 좋아하시잖아요. 테마 쪽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달의 순결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한국 시장을 테마 시장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27일 날 사청에서 개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우주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을 많이 내놓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될 난제는 많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 얼마 전에 그 미국을 주도한 그 달 탐사 이 프로젝트, 이게 이제 이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빗대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여러 이제 국가들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과연 이제 어떤 일을 할까요? 지금 아르테미스 2호기를 이제 발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야, 그러면 이 참가국들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 기업들에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걸 주겠어.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이제 큐브 위성을 이 아르테미스에 장착시켜 가지고 우리가 달 탐사하는데 같이 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큐브 위성이 뭐냐면 가로 세로 10cm짜리 조그만 위성입니다. 그래서 각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들에게 이거 해라 했더니 우리 정부는 우리는 못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왜 그랬습니까? 국회에 이건 예산을 신청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이 크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게 계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야심차게 우리도 우주항공 산업의 드라이브를 걸자 해서 우주항공청을 이제 개청을 했는데, 근데 해결해야 될 난제도 많고 예산도 많이 편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개청이 되고 나서 빠르게 예산이 통과되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 핵심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초소형 위성, 큐브 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뭐 화성이나 이런 쪽에 그 초소형 위성을 많이 발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주항공 산업 쪽에서는 기존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올라갔지만, 앞으로는 초소형 위성 관련주가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초소형 위성 관련주를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도주는 반도체 2차 전지인데, 주도주 중에서는 반도체는 스몰캡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물론
대형주가 끌어가야 되겠지만,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또 유망 섹터, 유망 일정상으로 보면 다음 주에 이런 이제 애플 관련주나 아니면 바이오코리아나 이런 쪽에서 당뇨, 비만 치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망 섹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못 해드리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어려워도 저는 주식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최근 한 달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많이 내는 투자자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자. 투트랙 전략이 뭐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크게 돈을 버는 걸 좋아해요. 근데 또 매일 수익을 내는 것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캐치프레이즈를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수익 종목은 뭐 300, 500, 1000 이렇게 좀 크게 보고 가는 거고, 그다음 단기 종목은 1000만 원 정도로 가지고 작은 매매를 해보자. 근데 1000만 원을 더블 시세를 만들려면 하루에 5% 정도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근데 상당히 어렵고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 수익금이 나면 쓰지 말고 이걸 원금으로 재투자해서 한 셋째 달 정도 되면 한 4천만 원 정도의 돈이 마련될 테니까 그걸 가지고 5% 정도 수익을 내면 수익금이 4천 정도 되잖아요. 그 수익금의 일부를 생활비, 품위지비 쓰시고 그걸 가지고 알테오젠, HLB, 또 삼천당제약 이런 급등주로 스윙 베팅을 해서 마음 놓고 끌고 가자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것을 해서 돈을 수익을 많이 챙기는 그런 투자자도 계십니다. HLB 300% 그리고 알테오젠 424%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거 스윙으로 끌고 가고, 그다음 리포트를 통해서 멋진 수익을 창출해 보자. 리포트는 이런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는데 저는 제가 5년 동안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발행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보자.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장 공략주에서 50주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종목 경창산업, 두 번째 수급이 붙는 SFT, 세 번째 대원전선. 이런 종목 해드렸는데 이게 30에서 50 강하게 튀어 올라갔죠. 모든 종목이 다. 이게 바로 리포트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해라.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시는 분은 첫 번째, 공격적인 거 원하시는 분은 두 번째,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죠. 자, 4월 달에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금속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유가 관련주하고 또 이구산업이나 이런 구리 관련주가 움직이면 구리 관련주라고, 또 최근에 지난주에 보니까 조금 안 좋았었어.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주 되니까 경창산업, FST, 대원전선 이런 것들은 뭐 20, 50%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총 평균은 승률이 좋은데 90% 이상이 나오는데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한 17%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종목만 매일 한 종목만 매매해 본다 가정을 하고 해봤더니 평균 17%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20%까지 나옵니다. 자, 돈 1,000만 원을 하루에 투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돈 100만 원, 한 200만 원 이런 것도 벌리는 것도 순식간에 벌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떤 분은 뭐 계란장수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해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 그래서 그럼 이 종목들이 바로 이렇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이번 주에는 또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럼 이번 주에 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면 오늘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새내기주 하자. 매수는 어떻게 하냐? 9시 7분 이내에 1,000만 원 가지고 330만 원씩 분할로 매수하자. 9시 3분 또 6분, 7분. 특히 이때 많이 사면 되겠죠. 강력한 슈팅이 나와서 1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오늘 총 13%의 수익은 챙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매수합니다. 아침에 9시 7분 이내에 매수. 직장인 사각과도 딱 매수해. 매도 라인 여기 있어 36,500원 안 빠져요. 거의 안 빠집니다. 자, 그러면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딱 문자를 보내드리죠.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VI가 발동이 됐다면 이 시초가보다도 10% 이상 올라야 되고 마이너스 여기서 샀다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 그리고 어제는 또 캠트로닉스 그리고 또 라이콤도 공략을 이번 주에 해드렸죠.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지금 요날 보시면 경창산업, SFT, 대원전선 세 종목이 다 20에서 50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한 제가 2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창산업도 보면 바닥권에서 강력한 슈팅이 나왔죠. 이건 뭐예요? 포르쉐가 짝퉁 포르쉐, 샤오미 전기차 이게 시장에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자,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 상승 초기에 있는 이런 종목을 한다면 단기간에 하루 이틀 만에 뭐 한 20%씩. 그러면 오늘 5월 3일 날 급등이 나오면 VI가 발동이 되거나 급등 지점에서는 딱 매도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죠. 자, 10시 13분이면 요 정도 되잖아요. 10시. 그러니까 딱 꼭지에서 판단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저 수익률에 거의 한 90%까지 싱크로율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SFT는 이제 수급이 붙는 종목인데 안 올라가서 당일날. 근데 그 다음날 강력하게 올라가서 19% 올라갔어요. 그래서 꼭지에서 또 SFT를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자 보면 9시 4분이잖아요. 그럼 요때잖아요. 요때. 그럼 요 꼭지에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19%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9시 7분 이내에 사서 가만히 놔두면 급등 나오면 저렇게 문자를 이제 보내드려가지고 차익 실현하는데 이런 매매를 했더니 저희 고객들이 대부분 보면 60대 후반 정도가 평균 연령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리고 80대 분도 82세 분도 한 800 가지고 한 5개월 만에 4개월 만에 5배를 불렸다 이런 매매를 하셨던데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것은 대원전선 요날 이제 저점에서 사드렸는데 3일 동안에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것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때 다 팔면 되겠죠. 그럼 54%가 50%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일날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올라오고 그럼 9시 7분 이내에만 사두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 돈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면 500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여기에 3분의 1만 벌어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면 이슈화 재료를 먹어야 돼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구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안전한 이런 KBI 메탈이나 이런 거를 사서 조용할 때 사서 남들이 열광할 때 차익 실현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익 실현해가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상승 초기 종목을 공략하기 때문에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바이오는 스윙 베팅하고 반도체는 이 리포트를 통해서 그래서 YC 뭐 211%, YC캠은 또 126%. 그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는 아니지만 LS 에코를 4번 해드렸어요. 근데 200%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렇게 급등이 나오면 일부 차익 실현. 조용할 때 사서 급등 나올 때 팔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당일날 상한가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큐리옥 바이오 사이언스 최근에 우진엔텍, IMT 다 보시면 상승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당일 상한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리포트가 시장을 앞서가는 거다. 그 시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조용한 시장의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상승 초기 종목 아니면 요 바닥에 사든가 아니면 적어도 눌림목을 주는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 충분히 안정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다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상승 초기에서 하면 뭐 5, 60% 이런 부분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종목을 쫓아가지 말고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바닥권에서 사면 주식은 아주 쉬워져요. 그래가지고 급등할 때 차익 실현하면 딱 됩니다. 이것만 지키면 주식 투자는 무조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불씨를 키우고 있고 우리는 반도체 좋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는 이유 이런 걸 말씀드리고 또 스윙으로 베팅을 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섹터 말씀드렸고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종목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 못 드렸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종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